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남강입니다. 저는 오늘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올해 내년 간단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 놨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건 아니고요. 서로 관련이 굉장히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거시경제 여건의 결과물이 결국은 중립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전에 이제 리세션을 겪었고요. 이전 리세션과 달라진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요 충격이 왔었습니다. 마이너스 수요 충격이 왔었고요. 이라크 전쟁 때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 9/11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수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연준의 그 지역 연준 리서처들의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노동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 노동 시간이 팬데믹 때 특히 2020년 4월 때 많이 감소를 했는데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소됐는지를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 모두에 의해서 노동 시간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발생되고 3월 12일에 미국에서 첫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이제 락다운을 하면서 일단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이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충격이 이번 팬데믹 때는 발생했고요. 이런 충격의 이제 이전과의 차이점 그리고 대응 방식에 의해서 거시 경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대 인류가 한 100년 사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이제 정책 당국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동시에 수행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제로 금리로 바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의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한 배경에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험 학습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이슈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 회복이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회복이 늦을까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충격에 비해서 재정 정책을 너무 소극적으로 펼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반성 하에서 이번 팬데믹 때는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재정 정책을 이제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금리도 완화하면서 동시에 양적 완화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매우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금융 여건을 나타내고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금융 여건이 내려간 걸 보면 71년도서부터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8번째 백분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완화적인 그런 금융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서 각 가구에 이제 체킹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준 거에 더해서 또 금융 여건까지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락다운을 풀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수요가 늘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근원 PC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그중에 저희가 이제 디맨드 부분만 발라내서 끄집어내서 낸 걸 보면 팬데믹 이후에 수요에 기반해서 올라간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수요에 기반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간 한 0.6% 정도였었는데 한때는 이 수치가 3%에 이제 가깝게 올라갔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확대된 수요와 또 다른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가를 나타내는 매저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 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의 숫자를 갖는다면 이 숫자는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이나 혹은 하락 압력이 없는 상태를 저희가 러프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1보다 높았던 적이 1990년도 이후서부터 있었나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에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팬데믹 바로 직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때는 이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정책을 굉장히 매우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재정 정책을 그렇게 수행했을 때고요. 이때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대 후반인데 이때는 트럼프가 2017년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당선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민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대통령 트럼프 집권기였기 때문에 이 이민자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이에 락다운이 풀리면서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노동 시장에서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타이트니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히스토리컬리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서히 이제 타이트니스가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에 작년 4분기부터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민자에 대한 그 제한 조치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계속 미국에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건 지금 미국 시장의 수요가, 노동 수요가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팬데믹이 기술 혁신을 촉진을 했습니다. 제가 생산성 향상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기술 혁신 촉진으로 말씀드린 데는 생산성 향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과거 그 산업혁명 사례를 보면 이제 원천 기술이 개발이 되고요. 그게 실제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보완적 혁신들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과거 100년 전과는 다르게 그 보완적 혁신이 일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봤으면 당장 올해 내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술 혁신이 지금 굉장히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얼만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IM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는 대기업들이 주로 디지털화를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엔비디아 주가를 나타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가파른 상승세에는 최근 AI 기술을 비롯한 이제 첨단 기술들에 대한 이제 실제로 혁신도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잘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자국 내 제조업 산업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에는 대부분 제조 생산 시설을 이제 해외에 두고 생산했었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당장 미국 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과거 20년 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조 시설을 이제 해외에다 두고요. 그러면서 글로벌리 이제 그 생산 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S&P 500 기업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공급망을 자국에 이제 두려는 그런 관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비용을 높이는 하나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만큼 발생됐는지 과거 이렇게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2010년대하고 제가 팬데믹 이후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2010년대는 굉장히 평화로웠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덱스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분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요.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한 변화가 조짐이 있었는데 팬데믹이 그걸 촉발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 러시아하고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당시에 큰 혼란이 있었고요.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그 파급 효과가 크진 않았지만 일단 유럽 쪽의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크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작년에 전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지난주서부터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갈등 수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큰 화두였다면 2020년 향후 10년간은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제 국가들의 갈등 수준이 이전보다는 높아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는 중립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저희 미국 실질 GDP 갭을 추정을 했는데요. 이제 2010년대 후반 실질 GDP 갭이 플러스 영역에 있었습니다. 이 플러스 영역에 있을 때는 이제 트럼프 시절에 아까 노동시장 이민자 제한하면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했던 거와 일치하는 그런 결과고요. 팬데믹 때 갭이 마이너스 영역에 갔다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갭이 이제 닫히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던 거는 이 갭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갭으로 가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당겨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물론 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작년에도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재정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한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대출 방식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많다가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BIS 규제에 의해서 상업은행들이 조그만 기업들,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많이 줄이는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파고든 게 이제 민간 대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준금리 올린 효과가 덜 나타나는 이유에는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3분기, 4분기 GDP 실적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1, 4분기도 올해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부터 다시 GDP 갭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 4분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GDP 갭이 더 빨리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 상반기에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이제 실질 중립금리를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대, 12년서부터 19년까지는 실질 중립금리가 한 0.3%였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과거 2020년 이전에는 과거 10년 동안 0.26%였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때는 대략 1.2%를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때 아마 서머스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향후 10년물 금리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서머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향후 10년 동안 평균 동안 실질 중립금리가 본인이 1.5%를 본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정한 거는 1.5%보다 낮은데 서머스의 그 의도는 과거보다 이제 높은 중립금리가 실질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앞에서 보셨을 때 이제 2010년도에는 낮아졌죠. 근데 2000년도에는 그거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실제 중립금리를 구성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잠재 성장률, 이제 혹은 장기 성장률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기 성장률 추이를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2000년대에는 이게 3.1%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중립금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한 2.2%로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대략 1%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들을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서머스가 2013년도에 얘기했던 secular stagnation, 이제 구조적 정체 가설이 있습니다. 서머스가 얘기한 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 서머스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왜 경제 회복이 이렇게 더딜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을 덧붙이자면, 과거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드, 즉 이제 유형 자산을 기반으로 이제 미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이 이제 대표 기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 수요가 많았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졌었는데, 이제 최근에 리딩 인더스트리를 보면 이게 무형 자산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이제 IT 기업이 지금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금 수요가 이전보다는 더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IT 기업 같은 경우 R&D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또 투자 수요가 줄어서 지금 중립금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중립금리를 또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적인 수급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 미국 CBO의 프로젝션을 보면 정부 지출이 계속 늘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한 소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대 수준이 굉장히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적인 수급 여건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 중에 하나는 전 연준 의장이었던 이제 버냉키가 얘기했던 가설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저축 과잉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배경에는 2004년도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보통 장기물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당시에 보니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그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당시에 중국, 일본, 동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서부터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요. 그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으로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 수단으로 미국 장기 국채를 산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요. 중국하고 일본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 특히 장기채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채 금리가 이제 낮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팔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 과거보다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유인은 줄어들 거고요. 그럼 향후 10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낮췄던 그런 구조적 수급 여건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덜 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텀 프리미엄이죠.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단기 금리 텀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보면 2010년대 유독 낮았습니다. 이때 왜 낮았냐면, 일단 물가가 굉장히 디플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장기 금리에 대해서 프리미어 준 요인이 적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구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는 점, 그리고 그걸 자국 생산 시설을 유치하면서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지금 일부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 텀 프리미엄을 보면 이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 가격이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이런 의미로 인해서 금리 수준은 과거 2010년대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성장 경로는 이제 상고하저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저하고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근거는 이제 팬데믹 관련 초과 저축을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이게 1, 4분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1,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팬데믹 당시 받았던 보조금이 소비를 어느 정도 많이 지탱을 해왔고 이후부터는 이런 효과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을 보면 최근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이게 다 변동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지금 일정 부분 통화정책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누가 빌렸냐를 보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빌렸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앞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소비 수준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으로 올해 그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기저효과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이 조금 완화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이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한 시점이지만 저희가 이걸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반응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 크기가 달라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란의 공습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경고성 의미와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반응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소극적 보복을 더 넘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소극적 보복으로 봤었고요. 소수 드론 및 이제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란 외곽 군사 시설을 타격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긴장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3분기, 4분기서부터는 이 관련된 긴장이 조금 완화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소극적 보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대응의 수준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크진 않고요. 그다음 4월 달은 이스라엘 6월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긴장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6월절이 끝나 5월 이후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보다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헤즈볼라와 갈등을 계속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에 대한 정리도 시도하려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갈등 수준이 높아지진 않지만 이제 갈등 수준은 조금 오래 지속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1, 4분기에는 금융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계 순자산도 늘어나고 있었고요. 근데 2, 4분기 때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융 여건이 조금 긴축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 4분기부터는 소비가 1, 4분기보다는 조금 더 둔화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이제 근원 물가를 봤을 때 작년에 연간 4.1%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기존에 2.6%를 보고 있다가 2.7%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배경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장 경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자마자 2.0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가 지난주에 이제 소비 판매, 산업 생산을 보면서 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지만 일단 이거는 이전 버전이어서 대략 경로를 보시면 올해는 상고하죠. 내년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말서부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전망 낼 때는 올해 한 2차례 인하할 거다. 그렇게 하반기 2차례 인하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요. 요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저희가 올해 4분기 한 차례 인하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 4번 인하, 그다음에 후년 1번 인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연준 위원들이 3월, 6월, 9월, 12월 요약 전망을 냅니다. SEP라고 보통 하는데 이때 올해, 내년, 후년 마지막 분기에 대한 YOY 전망치를 주고요. 이 SEP의 점도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근원 인플레이션의 월별 패스의 평균치를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패스는 이제 근원 물가로 MOM으로 봤을 때 대략 0.2% 정도로 천천히 완화되는 그림으로 가게 되면 연준 위원들의 물가 전망에 부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1월 달에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전망치를 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2월 달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물가 패스보다 높았습니다. 3월 달도 소폭 상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유가 수준은 조금 반영돼서 여전히 연준 위원들 물가 경로를 조금 상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도표상으로 미디언 중앙값 전망치의 중앙값이 3차례 인하인데 아마 6월달 SEP에서는 이게 더 축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물가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이전보다는 훨씬 후퇴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